국정원이 우리 일반의 국민의 의혹은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했다. 그렇게 믿는 국민들이 이제 뭐 한 열에 7, 8명 될 텐데. 그럼 이제 그건 예? 19명까지 되나요? 조금 올라갔네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문제를 갖고 가장 핵심 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근데 문제는 원세훈 원장이 만약에 지시를 했으면 독단으로 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재판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조직 규모였냐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고 그리고 예. 뭐 그 팀에서 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편제에 어느 정도 사람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정보 사정기관 적폐가 어떤 식으로 쌓여 있는지 그걸 단적으로 더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법부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법은 저촉되나 공직선거법은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1심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거는 정말 일반 국민의 법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때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지 맞는 것인데 어떻게 국정원법을 어긋나는데 공직선거법이 어긋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뒤에 이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이제 검찰 적폐가 쌓여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 팀장이나 네. 이제 수사팀이 당시 해체되고 그런. 근데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서부터 국장서부터 와서 실질적으로 국정원장까지 했고, 예.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뭐 서울시장 국장 시절에 혼자 밥을 먹는다라서 별명 원따로라 그랬잖아요. 네. 혼자 밥 먹는다 그래갖고. 야, 근데 이런 얘기라도 이제 명예훼손에 또 두렵지가 않은 게, 그쪽에 힘이 빠지니까. 별로 두렵지가 않는데, 원따로라고 하는 별명 들어보셨죠? 예, 예. 예, 왜 못 들은 것처럼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이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 거기까지 규명한다면 예. 그러면 이제 정말 엄청난 일이 되겠는데 예. 사실은 이제 좀 거기까지는 제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다른 건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관련된 그 추국장 그분이 이제 관련 문건 관련해서 나중에 폭로가 돼서 2011년에 만들었던 문건인데 2013년에 폭로가 돼서 이제 좌천이 됐었는데 2014년에 다시 이분이 국장으로 국내 정보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에 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또 어떤 일련의 역할을 한 부분들이 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던 시스템을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진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제가 좀 겸연쩍고요. 그보다는 아주 더 지저분해졌죠. 그러니까 뭐 어버이 연합을 활용하거나 이런 예. 방법으로 가는 것들은 더 해줬던 것 같습니다. 허성무 비서관님. 네. 12년 9월로 기억하는데 9월 11일인가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독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당에서 그때 발표한 문건을 봤더니 그 이후에 댓글이 2배가량으로 급증하는 시점이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둘의 독대 과정에서 뭔가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에게 언지를 준 거 아니냐. 네. 바로 그 점이죠. 예, 이런 것까지도 조사가 확대되지 않을까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느 지점이 있잖아요. 사실은 최종 목표는 거기까지 하면 국민들이 다 시원하겠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 실제 현 정부가 그 정도까지 해낼 수 있을지는 저도 뭐 약간의 의심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운영이라는 것이 전 정부의 뭐 잘못들을 다 파헤치고 징벌하는 것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려면 어떤 동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민심은 또 이렇게 조변 습격처럼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잘못하는 순간에 정치 보복으로 비치는 순간에 민심이 또 덜 끓게 되고 이러면 동력을 잃게 돼서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예.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것들은
이 의심이 갔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실체,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는 한번 밝혀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 시점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는가 하면은 이번에 지난 가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다음 정권은 내가 반드시 새로 창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 적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서 반경을 둬야 한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이제 중간에 뭐 엉망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권을 창출해본 경험이 이명박 전 정권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창출하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했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또 부인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뭐 안 했는데 뭐 또 했다 가겠습니까? 네. 누군가가 듣고 다 흘린 이야기지 그냥 지어내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예. 뭐 그런 미루어서 짐작입니다만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표현 자체가 과거 방금 말씀하시는 2012년 그해 9월 가을에 초에. 있었던 네. 그 두 사람의 만남에 많은 의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차후에 정권이 수립됐을 때 나는 봐주고 대신에 나는 너의 정권을 만들어주고 이런 미락이 있었을 거라는 게 뭐 그때도 바닥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손을 들여다 봐야만 국정원 개혁의 원점서부터 시작이 가능할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우리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조금 힘이 빠지게 되고 위험에 봉착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명박 전 정부를 쳐서 동력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국면 전환을 할 것이다. 예측을 우리가 많이 했죠. 예. 많이 했는데 안 하더라고. 그죠? 그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4대강도 뭐 이렇게 감사를 했지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정권 창출 과정에서 서로의 약점을 주고받았구나. 거래를 했구나 하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국정원 개혁이 시작이 되면 그리고 대선 댓글 개입 문제를 들여다보면 여기에 일란성 쌍둥이처럼 움직이고 있는 군 사이버 사령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에 근무했던 분이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니 뭐 그런 등등의 예산이 사이버 사령부로 흘러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사이버 사령부까지도 같이 묶어 국정원 개혁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국방부 장관까지 같이 묶어서 군 사이버 사령부가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국가기관이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고 누군가 한쪽의 편을 들어서 이제 공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댓글 하나 두 개는 뭐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굉장히 그 국고를 써가면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전에 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4대강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결론이 총체적 부실이다였습니다. 2013년 1월 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왔어요. 네. 총체적으로 부실한 수실 악화, 부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 후에 직접적인 조치는 조치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겠느냐?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돌아가라. 네. 이 정권 간에 무언가 명시적이든 그렇지 않든 미략 내지는 공감대 형성 정도는 충분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그리고 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힘이 상당히 강한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비춰져서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뭐 가정입니다만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또 그 측근들이 4대강 뭐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정말 하나하나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네? 그렇다면은 대선 관련된 것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이번 정권에서 못한다? 글쎄요,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고재열 기자님.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전 정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보복 아니냐. 근데 이 문제는 좀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훈 국정원장이 만약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자체 조사, 자체 감사거든요. 예. 예를 들어 그 검찰이 국정원에 뭐 했는지 들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 되는 걸 뽑아내고 또 어느 선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마치 그 피의자,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겠다.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 이건 전 정권하고 반드시 연관을 시켜봐야 되나요? 이게 보복인가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일단은 지금 서훈 국정원장 체제에서는 정상화까지니까 예. 정상화까지니까 근데 조직 안의 문제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부분을 이제 자체 조사해서 이 정도 이렇게 풀어나겠다는 이제 그런 시기니까 이 정도는 사실은 이제 정치보복으로 보기에는 가장 소극적인 행위죠. 사실은 국정원에 대해서는 검찰 이상으로 문제가 드러났던 조직이기 때문에 개혁의 로드맵이 나오고 그리고 제도 개혁으로 사실은 그런 안이 나와야 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 공수처 신설이나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정상화까지밖에 아직 안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갖는 문제의식은 그럼 국정원 만약에 지금 정상화하더라도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비정상화가 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지금의 현재 상황. 시스템을 바꿔놔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됐을 때 그동안에 문제가 검찰이 수사를 미온적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흐지부지 돼버렸고 그런데 이거를 되돌릴 정상화하는 건 시스템의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아직 좀 로드맵이 안 나와요.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제가 초기에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반드시 인적 청산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지금 선거법으로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국정원법상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시는 그렇게 정치 개입했던 사람들은 뒤가 좋지 않더라 하는 교훈이 생겨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되죠. 그리고 최종 명령권자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그 명령권자까지 추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그거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올라가면 자동으로 나올 거라 봅니다. 손소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가 오늘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얘기만 했지만 사이버 사령부도 지금 얘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유성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결국 그 무혐의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무혐의로 나오니까 다른 곳으로 또 걸어가고 하고. 네. 그 와중에 유성 결혼만 했어요. 변호사하고. 담당 변호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문제 안 했죠. 또 뭐를 해야 되냐면 해킹팀한테 네. 해킹 프로그램 사갖고 국내 온갖 단체들 해킹했던 것.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할 게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하고 조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참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지난 정권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거예요. 네,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게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예. 그런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유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국정원 직원이 이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검사도 같이 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그 검찰이 이 자기 직구인 검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좀 취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간단한 징계 정도로 있었던 건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소하지 예. 않고 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도 이게 덮여져 있는 부분이 많다. 예. 특히나 국정원 관련해서는 이게 내부 조사, 내부 감찰만 시작을 해도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날 것 같거든요. 예. 지금도 아마 떨고 있는 직원들 많을 텐데 어디까지 정리가 가능할지 글쎄요. 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40분 동안 간단하게만 짚어봤어도요. 국정원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댓글 개입으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했고요. 그 다음에 유성 간첩 조작 사건, 아무 죄 없는 탈북자가 간첩이 될 뻔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들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들. 아마 이런 것을 조사하고 바로 잡는 데만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국정개혁 어떻게 이루어질지 서훈 내정자 임명된 후에 국정원이 가는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때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지 맞는 것인데 어떻게 국정원법을 어긋나는데 공직선거법이 어긋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뒤에 이 관련 수사대에서 이제 검찰 적폐가 쌓여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팀장이나 이제 수사팀이 당시 해체되고 그런.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서부터 국장서부터 와서 실질적으로 국정원장까지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서울시장 국장 시절에 혼자 밥을 먹는다 그래서 별명 원따로라 그랬잖아요. 혼자 밥 먹는다 그래갖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명예훼손에 또 두렵지가 않은 게 그쪽에 힘이 빠지니까 별로 두렵지가 않는데 원따로라고 하는 별명 들어보셨죠? 왜 못 들은 것처럼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이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 거기까지 규명한다면 예. 그러면 이제 정말 엄청난 일이 되겠는데 국정원이 우리 일반의 국민의 의혹은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했다. 그렇게 믿는 국민들이 이제 뭐 한 17명 될 텐데. 그럼 이제 그건 19명. 예? 19명까지 되나요? 조금 올라갔네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문제를 갖고 가장 핵심 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근데 문제는 원세훈 원장이 만약에 지시를 했으면 독단으로 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재판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조직 규모였냐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고 그리고 예. 뭐 그 팀에서 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편제에 어느 정도 사람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정보 사정기관 적폐가 어떤 식으로 쌓여 있는지 그걸 단적으로 더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법부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법은 저촉되나 공직선거법은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1심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거는 정말 일반 국민의 법상식 사실은 이제 좀 거기까지는 제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다른 건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관련된 그 추국장 그분이 이제 관련 문건 관련해서 나중에 폭로가 돼서 2011년에 만들었던 문건인데 2013년에 폭로가 돼서 이제 좌천이 됐었는데 2014년에 다시 이분이 국장으로 국내 정보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에 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또 어떤 일련의 역할을 한 부분들이 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던 시스템을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진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제가 좀 변론적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승계해서. 예, 아주 더 지저분해졌죠. 그러니까 뭐 어버이 연합을 활용하거나 이런 예. 방법으로 가는 것들은 더 너절했던 것 같습니다. 허성무 비서관님. 네. 2012년 9월로 기억하는데 9월 11일인가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독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당에서 그때 발표한 문건을 봤더니 그 이후에 댓글이 2배 가량으로 급증하는 시점이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둘의 독대 과정에서 뭔가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에게 언지를 준 거 아니냐. 네. 바로 그 점이죠. 예, 이런 것까지도 조사가 확대되지 않을까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느 지점이 있잖아요. 사실은 최종 목표는 거기까지 하면 국민들이 다 시원하겠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 실제 현 정부가 그 정도까지 해낼 수 있을지는 저도 뭐 약간의 의심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운영이라는 것이 전 정부의 뭐 잘못들을 다 파헤치고 징벌하는 것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려면 어떤 동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민심은 또 이렇게 조변 습계화처럼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잘못하는 순간에 정치 보복으로 비치는 순간에 민심이 또 덜 끓게 되고 이러면 동력을 잃게 돼서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예.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것들은 이 의심이 갔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실체,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는 한번 밝혀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 시점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는가 하면은 이번에 지난 가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다음 정권은 내가 반드시 새로 창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 적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서 반경을 예. 둬야 한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이제 했었고. 중간에 뭐 엉망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권을 창출해본 경험이 이명박 전 정권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창출하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했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또 부인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뭐 안 했는데 뭐 또 했다 가겠습니까? 예. 누군가가 듣고 다 흘린 이야기지 그냥 지어내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예. 뭐 그런 미루어서 짐작입니다만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표현 자체가 과거 방금 말씀하시는 2012년 그해 9월 가을에 초에. 있었던 네. 그 두 사람의 만남에 많은 의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차후에 정권이 수립됐을 때 나는 봐주고 대신에 나는 너의 정권을 만들어주고 이런 미락이 있었을 거라는 게 뭐 그때도 바닥에 나왔던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손을 들여다봐야만 국정원 개혁의 원점서부터 시작이 가능할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우리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긴 한데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조금 힘이 빠지게 되고 위험에 봉착하게 되면 반드시 이명박 전 정부를 쳐서 동력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국면 전환을 할 것이다. 예측을 우리가 많이 했죠. 예. 많이 했는데 안 하더라고. 그죠? 안 하는 이유가 뭘까?